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행정절차법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자, 거기 그 2016도 64975 사건이요. 거기서 들어볼게요. 자,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근거 제시와 이유 제시 합쳐서 이유 제시라고 부르죠. 23조에랑 규정되는데 이 경우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이유 제시를 할 때 당사자가 그 근거를 그러니까 몇 조 몇 회 근거에서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는 상대방이 알 수 있다면 그때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겠다. 이거 되게 빈출된 판례이고 많이 틀리시는 지문 중 하나죠. 다시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언제는 상대방이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때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해서 그 이유 제시라는 건 원래 그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복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라면 지장이 없었다라면 이유를 제시한 것을 보겠다라고 보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 번 판시한 판례죠. 복붙한 거고요. 그다음 자 이제 그 정보공개법부터 이제 들어가 볼게요. 행정절차법에서 나온 판례는 뭐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판시한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그 2015도 46512 사건인데 요게 이 판례가 그냥 되게 단타형의 사건인데 요 단타형 사건을 보시면 2019년 10월 서울 7급 문제에서 그냥 되게 암기하라고 요구해서 출제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 보면 자 먼저 2015도 46512 사건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및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는데 뭔지 몰라요. 아무튼 청구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공개 청구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비공개 결정 위협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갑이 싸우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 정보는 공공기관 정보기관의 법률 9조 1항 2호 랑 5호. 그러니까 2호가 요거고 5호가 요거죠. 그러니까 2호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인 거고 5호는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계약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를 말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이유로 여기 2호와 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상 정보에 해당하고 그런데 자 14조에 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구조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공개 가능한 부분 이렇게 왔으니까 그 여기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공개해 줄 것을 정보공개법 1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갑이 청구한 정보는 2호와 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혹시 공개를 일부 공개, 그러니까 부분 공개라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대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정말 좀 기계적으로 암기할 것을 요구했던 그러니까 판례가 요구되는 판례가 2015도 46512 사건인데 요거를 진짜 암기할 걸 요구해가지고 2019년 10월 서울 7급으로 그냥 이렇게 딱 그것도 오선지로 출제해가지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빨리 볼게요. 여기 단탕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부분 공개 불가능, 부분 공개 불가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하고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요거 부분 공개 불가능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보시고 잊어버리면 돼요. 자, 그다음 2018도 49130 사건을 볼게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본안 처분이 적합한지를 판단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죠. 왜냐면 자,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그럼 그 처분에는 무슨 하자가 존재해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면 그 처분이 위협한 것으로 판단을 받죠. 그죠? 그런데 어떤 처분이 위협한지 아닌지는 본안 판단 사항이지 본안전 판단 사항이 아니죠. 그죠? 선생님 본안전 판단이 뭐예요? 그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걸 본안전 판단이라고 하죠.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그런데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요건은 뭐예요? 처원 리피기 정관장이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다른 말로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본안전 판단 개념 혹은 소송 요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한 거니까 학자들은 좋아하겠죠. 그 시험용으로 수업용으로 되게 좋아하겠죠. 그다음 자 행정절차법 3조 2항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것도 이제 유승준 씨 사건이죠. 보시면
행정절차법 3조 2항을 먼저 볼게요. 네. 3조 2항 이 법은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병역법 그러니까 구호에 보면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혹은 외국인의 출입국 쭉 가서 여기 죄송해요.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한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해당 행정절차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하고 행정절차를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뭘 정하고 있는지 가서 보면 그냥 동호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행정절차법을 말하죠. 3조 2항 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하면 다음과 거의 어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말아라. 광고가 뜨죠. 그거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던 내용 또 똑같이 판시한 거예요.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2조 2호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원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절차법 이법 목적에 비추어보면 공자님 말씀과 같은 거고 필요 없고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뭘 의미한다? 해당 행정작용에 이게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되기만 하면 무조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성실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혹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래서 요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따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그 제외공관장 그러니까 LA 총영사가 행정절차법을 안 지키고 그냥 유승준 씨를 상대로 그 사증 발급 거부 그러니까 비자 발급 거부를 했던 사안인데 이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볼게요. 자, 그다음 또 행정절차법 24조에 보시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뭐래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라. 그죠? 이거 이제 형식적 적법 요건에 대해서 처분의 형식적 적법 요건에 대해서 24조가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자문서 그러니까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언제요? 당사자 등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자, 요 규정들에 대한 예외를 선언하고 있는 게 뒷부분이죠.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됐고요. 자, 이 판례가 중요한 거죠. 출입국 관리 법령 이 유승준 씨 판례예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 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문서로 된다고 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외국인 사증 발급 신청권에 대한 거부 처분할 때는 이때에도 24조에 따라 문서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그러니까 사증 발급 거부를 할 때에도 역시 문서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화로 해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그게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행정절차법 24조를 준수한다는 말이 다 됐고요. 그 다음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되게 수업용으로 딱 좋은 판례예요. 외국인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절차법 20조 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 적용되지 않고 또 뭐도 적용되지 않아요?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그러니까 의견 청취 절차가 전체로 다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뭐는 적용돼요? 24조요. 그러니까 24조는 문서에 의한 처분을 규정한 거고 24조 그러니까 문서에 의한 처분은 모든 처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분간해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성질상 행정절차 24조에 정한 처분서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침입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문서에 의해 처분을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다. 그런데 문서에 의해 해야 되는 처분도 언제나 반드시 문서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24조 요 단서나 뭐 여러 규정들을 보면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24조는 적용되긴 해야 되는데 24조가 적용되지 않는 혹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 뭐가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한 거다. 그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대상 아니죠. 그러나 문서로 해야 되는 건 맞죠. 왜냐면 문서에 의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 24조는 모든 행정처분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됐고 그 다음 자 여기는 뭐 단타형이죠. 여기 2019년 5월 30일 선고 2016 49 808 사건 뭐예요? 명예의 전역 선발을 취소한 침입적 처분이니까 문서로 해라 됐고 그 다음 자, 요거 단타형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틀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명예 전역 선발 취소 처분, 침입적 처분 그러니까 문서로 해라. 그리고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문서이든지 아니지 아니, 죄송해요. 네, 침입적 처분인지 아닌지 상관없죠. 문서로 해야 되죠. 네. 아무튼 처분이니까 문서로 해라. 그 얘기하고 있죠. 됐고, 그 다음, 자, 여기 2017도 38645 사건이요.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헌 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 징수 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가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헌과 종합하여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물을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포인트는 어디예요? 이 제도는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해주는 거, 세율을 기재해주는 것도 이유 제시 중 하나죠. 근데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불복 절차를 위해서. 얘가 딱 보고 이 몇 줄 몇 항에 근거한 이 처분은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불복할 수 있을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유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율이 잘못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협하다고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제가 여기 달아놨어요. 됐고, 자 보시면 요 판례이지, 다음 판례 2017도 38874 사건을 보시면 병무청장 유승준 씨 사건이죠. 옛날에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이죠. 보시면 병무청장이 그러니까 세 명이 등장해요. 병무청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재외공관장. 여기 보시면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 재외공관장. 다시요.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 재외공관장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 시험에서는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사건을 이해해 볼게요.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수 유승준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해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인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인으로서 남성이 부담하는 의무 중 하나가 병역 의무잖아요. 그래서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한 거예요.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왜 법무부 장관에게 왜 요청하죠?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외국이래 인천공항 드나들 때 그 출입국 관리 심사를 하잖아요. 그 법무부의 소속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청했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갑의 입국 금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갑이 재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 이거 F4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 신청하자. 그러니까 입국 금지 결정을 했고 나중에 유승준 씨가 이렇게 신청을 한 거죠. 이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채,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할 때 그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6일 만에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심지어 유승준 씨에게 한 것도 아니에요. 갑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대법원 뭐라고 봤냐면 이 재외공관장이 한 위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위협하다고 판시했죠. 왜 위협할까요? 거기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위사안의 경우가 문서에 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서 24조랑 단세 정하고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문서로 했는데 문서로 안 하고 뭐로 써요? 전화로 했죠. 네, 전화로 했다. 그리고 또 이 한 가지 더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재외공관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재외공관장이 갑의 아버지에게 전화해가지고 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13년 7개월 전에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정들을 관찰해보고, 그러니까 고려해보고 재량권을 행사해서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안 된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재량권 불행사라는 재량 일탈 남용이라는 위법 사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사증 발급 거부 처분하는 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의 일탈의 남용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재량의 불행사로서 위협하다고 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재량 불행사를 별도의 재량 행위가 위협하게 되는 하자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재량의 불행사가 있어도 그냥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일탈이나 남용으로서 위협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고, 자 4편 행정의 실성 확보산 들어가 볼게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법에 보면 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너 공정거래법을 뭐 3번 위반했지? 그럼 너는 뭐 1,000만 원, 2번 위반했지? 그럼 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가중적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이 있었는데, 자 근거로 삼은 읽어볼게요.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가 그 위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대요. 그러면 위반 행위가 없음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여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평등 뭐 다 필요 없고 위배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만 자 여기서
왜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언제나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위배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위배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법에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1,000만 원 부과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뭐 7회 위반했고 그리고 판결로 2회 위반 하지 않, 그 7회 중에 2회를 위반하지 적이 없다는 게 확정되었다고 해봐요. 그럼 여전히 5번은 위반한 거죠. 그럼 여전히 5번은 위반했기 때문에 3회 이하로 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액수가 변하지 않죠. 그런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다만 위 시정 조치를 위반 횟수 과정을 위한 횟수 산정을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게 그 처분을 위협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됐고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설도 아니죠. 한 줄이죠. 그냥 혼자 보세요. 그다음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판례 2017도 6732 사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법리 또 확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데는 방점이 없어요. 그럼 뭐가 포인트예요?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행강제금은 페널티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니 아니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니 이걸 뭐라고 존재하는 제도니 물어보는데 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페널티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거 같다. 읽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도 이렇게 딱 딸려 나오죠 항상. 위반행위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를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제가 아까 간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 아니라고 했지 간접강제 수단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간접강제는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의 일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맞죠. 제재 아니고 그러나 간접 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요건 중요하죠. 옛날부터 학자들이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처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동사건 절차법에 따라 불복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처분이 아니고 비동사건 절차법에 따라 불복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처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행강제금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래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봤는데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존재했어요?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요. 그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불복하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이 딱 정리를 해놓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컨펌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좋아하겠죠.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집하는 날부터 30일 몰라도 되고요.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되며 필요 없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자 이게 포인트죠. 밑줄 건데요. 과태료 재판이 준하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지법 62조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비통사건 절차법에는 재판 절차가 적용돼야 되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 그걸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 여기서 이 판례에서 조금 재밌는 말을 해요. 자 보시면 처분이 아닌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항고소의 대상이 아닌데 농지법 62조 6항 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불복 절차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설사 이런 경우에도 아닌데 설령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아닌데 이건 처분이 아닌데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데 처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처분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네 공무원이 실수한 거죠 이거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라고 잘못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고지나 불고지의 문제가 아니죠. 오고지나 불고지 행정심판법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오고지나 불고지가 있을 때는 그 오고지나 불고지에 따른 페널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첫 번째 행정 심판에 대한 것도 아니고 행정 소송에 대한 거죠. 두 번째, 이거는 청구 기간 혹은 제소 기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대상 적격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설령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제결이 아닌 기각제결하면서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예. 그렇다고 해서 처분이 아닌 걸 행정법원이 관장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 자 요것도 단타형 판례인데 보시면 가산세라는 건 뭐예요? 세법상에 납부해야 될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의사인데 세금을 제가 1년 동안 그 돈을 벌어들였는데 벌어들인 돈이 되게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 페널티를 가하는 제도죠. 첫 번째 가산세 부과는 처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것도 자, 그거 관련돼 가지고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액, 원래 내야 될 세금의 가산을 징수한 독립된 조세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세 부과 처분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별개로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본세의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 사유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취급하겠다. 이거는 관련해 가지고 부과되긴 하지만 별개 각각 독립한 처분이다. 그러니까 본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를 가산세까지 깎이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본세가 1,000만 원이고 가산세가 100만 원인데 본세 10% 감면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산세 10%, 가산세까지 10% 감면되는 건 아니니까 9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이 뒷부분은 뭐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건 뭐예요? 그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납부되지 않죠. 이게 가산금과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법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한 건데 뭐 혼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행정상 전보제도 들어가 볼게요. 전보제도 이제 국가배상이랑 또 뭐가 나올까요? 손실보상 청구에 나오겠죠. 자, 사업인정부터 들어가 볼게요. 2017도 71031 사건인데 사업인정이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주는 형성행위다. 자, 설정하여준 수용 권리, 그러니까 권한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 요거 뭐라고 불러요? 강학상 설권행위 혹은 특허다 이렇게 보죠. 그러므로 특허니까 재량이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에서 그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해라 이 얘기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상호간 및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효량해야 되고, 비교효량은 비례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뭐 재량행위니까 특허니까 재량이고 재량이니까 재량권 행사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요게 살짝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던 법조문과 관련돼서 판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해만 하면 돼요. 토지보상법 76조에 보면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세 개의 권리가 등장해요. 광업권, 어업권,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상해줘라.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문에 이런 권리까지 어떤 사람이 상실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보상해줘라 라고 규정이 있대요. 그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입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해야 된다 규정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가 나왔어요. 보시면 첫 번째,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 1항 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왜 나오냐면, 이게 댐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공익사업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그때 토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법률 16조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한다? 중요한 실수죠. 해당한다 이렇게 본 사건이에요. 갑자기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한탄강에서 문제가 되는데, 한탄강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소수력 발전을 하고 있던 각 주식회사의 손실보상 청구를 인정한 사안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소수력 발전을 하고 있던 사람의 지위도 여기서 말하는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보상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판례가 있어요. 기억해주세요. 그걸 갖다가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 그것도 여기에 해당하니까 보상해줘라 규정이 있고, 그 다음 또 물건 또는 그 다음 판례, 같은 판례는 계속 볼게요.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우리 대법원은 유추적용해라 이렇게 보죠. 얘는 그 성질상 유사한 권리 또는 물건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천법 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내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6조 1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근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 그러니까 산정 기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규정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 유추적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례가 있고, 이번엔 2020년 변호사 시험을 얘가 출제가 됐어요. 다 나올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자
내려가셔서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이주대책과 관련된 건데 이주대책에 대한 78조의 규정을 두고 있죠. 토지보상법. 자, 읽어볼게요.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부터 2015-49804 사건이요. 이주대책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에 관한 특별 공급 계약에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지어줄게 했나봐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사항이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보시면 이게 78조 사항이 중요한데 이주대책을 할 때는 이주 정착지에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준 시설을 반드시 포함해 넣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래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면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분양대금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그 택지를 분양받아 들어오고 싶을 때 내는 돈을 분양대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포함시키면 이 비용 누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대책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중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무효다라고 봤어요. 무효라고 봤어요. 왜 무효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나? 아니죠. 왜냐면 계약이죠.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법하면 곧바로 무효예요. 그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이주대책 대상자가 부담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런 계약은 무효, 위법하니까 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요거는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생활기본시설로 도로를 제공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판시한 건데 그냥 혼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됐고 그 다음 자 국가배상법 들어볼게요. 국가배상법 8조 있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민법 166조가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8조에서는 민법이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국가배상을 하는 과정에도 민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8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밑줄 그은 데가 여기죠. 외는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을 준용하는 관련된 문제된 건데 자 뭐 보시면 국가기관이 2016-258148 사건이에요.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 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막 고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옛날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재심 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판 절차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옛날에 내가 고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심으로 무죄 확정 판결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지금 판례가 국가기관의 요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 소멸시효 완성하면은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을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옛날에 네가 나 고문해가지고 교도소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내가 복역하고 나왔다. 국가배상 청구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신 시절의 얘기죠. 유신 시절은 30년 더 됐죠. 그런데 보시면 그 해설이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그 경우에 소멸시효 끝났다는 이유로 국가 네가 배상해주지 않는 건 네가 때려놓고 네가 잔혹한 가해행위를 해놓고 네가 소멸시효를 주장해가지고 배상해주지 않는 건 신의칙상 그건 너무하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권리남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하지 말라고 한 행위 중 하나예요. 이거 민법의 얘기인데 그냥 그런 것이 있나 보다. 됐고 그 다음 계속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2019년에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사건은 같은 사건이구나. 보시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 뭔 소리야? 여기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도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여기 해당하니까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국가 너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요 판례 2017도 7103 사건인데 기존 판례 또 나왔어요.
보시면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놈들한테까지 남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특혜인 특별한 권력을 줄 수는 없지.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도 있어야 된다. 없으면 사업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것도 나왔던 판례예요. 근데 또 나온 거죠. 근데 조금 더 클리어한 문장으로 줬어요. 그래서 요게 복부터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요게. 네. 그다음 자 보시면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처음 얘기한 판시 중 하나예요. 당연한 거 읽어보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 제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토지를 강제로 뺏는 걸 수용이라고 하고 강제로 사용하는 걸 사용이라고 하죠. 강제로 쓰기로 하는 제기를 했는데 제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 어떤 토지를 쓸 것인가 강제로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했는데 실제로 안 밝혔던 사건인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사용 제결할 때 제결서에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죠. 해설은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이게 같은 사건인데 문제가 된 건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갑토지의 소유 중 일부는 강제로 소유권을 뺏고 일부는 강제로 쓰기로 하는 제결을 하면서 제결서의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그냥 사용대상 토지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수용한다고만 했대요. 그럼 되게 뭉뚱그린 거죠. 그러면 뭐래요? 밑에 보면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으므로 위법하다라고 봤대요. 여기도 역시 결론을 기억해 주세요. 결론 기억해 주면 되고 그다음 자 판례가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무원 그 국가배상법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이 사고를 친 경우에는 그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공무원이 아니라고 본 케이스 뭐가 있어요? 한국토지공사랑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2019년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본 케이스가 한 가지 더 나왔어요. 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 볼 수 없다. 다시 일단 첫 번째 결론을 암기하세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그 다음 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게 뭔데 이걸 설명한 건데 제가 수험생이면 그냥 외우고 말아요. 왜냐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민법의 얘기여서 조금 복잡해요. 근데 아무튼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봤다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설명 달아놨어요.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 2016-266736 사건 보시면 계속 국가배상이에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선언한 확고한 법리.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옛날부터 법령에 규정 없으면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 함부로 변호인이 그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만난다고 할 때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대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그래서 요거를 옛날부터 확고하게 확립해 놨대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 당연히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그 공무원 수사기관에서 일했을 텐데 경찰인지 검찰인지 수사기관에서 일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이걸 문제 삼은 사건이에요.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한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10년이 뭐야? 한 15년 더 된 법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 결정하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겠다라고 말한 거죠. 법령 숙지 못했다. 그러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겠다라고 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판례 속지 못했다. 그리고 판례가 진짜 최실 판례도 아니고 막 15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한 판례라면 그거 모른 거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겠다라고 판시한 거죠. 그다음 자 이제 같은 사건인데 여기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헌법 12조 사항에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분간해야 될 게 그러니까 행정법적으로는 사실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분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변호인이 피의자와 피고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 그걸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반대로 그 사이드 측에 그러니까 카운터파트 측에서 뭐가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분간이 돼요. 헌법적으로는. 그런데 자 그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이런 판시래요. 이거 보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한테도 접견 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건 왜 인정한 거냐면 변호인을 위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피의자 등이 헌법 12조 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아유 귀찮다 필요 없다 내가 잘못했다 네 도움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의자가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의 권리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피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싫다고 하면 변호인은 그 권리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근데 변호인이 피의자 등의 접견 신청을 했는데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이 야 너 지금 변호인 너는 접견 교통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피의자가 싫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피의자를 예를 들어 뭐 고문을 해서 야 싫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다라면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이 경우에는 침해되지 않아요. 뭐 피의자가 진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는데 됐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한 거고 이 경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줘라. 변호사가 국가배상 들어갔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 피의자 등이 헌법 12조 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라면 국가배상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사정은 누가 증명해라? 국가가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가 이걸 증명해라 이건 아니죠. 변호사가 증명할 게 아니라 국가가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017-16174 사건인데 얘는 제가 볼 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테크니컬하고 그래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는데 근데 중요해요. 그래서 2020년이죠 올해 21년에라도 무조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자, 보시면 이중배상 금지와 관련된 건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요. 단서 부분요. 단서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이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든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고 규정이 있죠. 이 다른 법령의 의미에 대해서 판시한 거예요. 이 다른 법령을 분간하기 시작했어요.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해지죠. 보시면 17-16174 사건을 보시면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인 어떤 경찰 공무원이 어떤 피해를 받나 봐요.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그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2조 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다 얘기했고 해설을 보시면 한편 같은 판례에서 군인연금법은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양자는 별도의 규정 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적용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서로 상이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는 점을 논거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조금 제가 해설을 클리어하게 달지 못했죠.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뭐냐면 공무원연금법 이거하고 국가배상법을 말해요. 양자는 서로 다른 적용 대상을 규율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제도야.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냥 각 잡고 어렵게 내야겠다 그냥 이거 최신법리 알고 있나 그래서 물어볼 때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을 때는 국가배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받았을 때는 국가배상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봤어요. 다시 다른 법령에 따라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배상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존에 판례가 나왔었는데 공무원연금법은 그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죠. 그다음 자 2016-233538 사건이요. 여기 보시면 사건이 엄청 많죠. 23만 3,538번 사건이에요. 이게 대법원에 접수된. 그리고 이제 영조물 책임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건 처리할 게 진짜 많은 거 이게.
보시면 다가 이러니까 뭐 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얘는 민사사건이죠. 그래서 형사사건, 행정사건까지 합치면 사건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튼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사건이 진짜 많다 이거죠. 대법원 처리할 게. 자 보시면 어떤 시설 예컨대 고속도로 시험에서는 이건 안 줄 거예요.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시설을 고속도로가 문제가 됐어요.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배출물 요것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소음, 매연, 뭐 제설제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한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기능적 하자가 도로가 존재했고 거기서부터 소음이 나오고 매연이 나오고 제설제가 막 이렇게 그 제설제가 녹죠. 그 염화칼륨 녹아가지고 막 논으로 들어갔던 사건인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때 자 기능적 하자는 제3자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피해를 보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유해 배출물이 여러 개였을 때는 유해 배출물 별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기능적 하자와 관련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으면 위법하다라고 보잖아요. 맞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유해 배출물의 배출이 위법한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라. 뭐 배출물별로, 소음별로, 매연별로, 제설제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판단한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인 유해 정도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될 한도 이게 뭐예요? 일본식 한자어로 수인 한도죠. 우리 대법원이 쓸데없는 얘기인데 우리 대법원이 되게 국어를 순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됐고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를 전체를 일체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농업 손실 보상과 관련된 거죠. 자, 토지보상법 77조요. 보시면 2항에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농지 뭐 한 1제곱미터당 얼마를 벌어들이는가를 고려해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판례에서는 요게 문제가 된 건 아닌데 법조문 나온 김에 살짝 건드리자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요? 뭔 소리야? 자 보통은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겠죠. 근데 농지를 임대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다르겠죠. 그땐 누구에게 이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서 해주는 보상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실제 경작자에게. 그럼 땅 주인은요? 땅 주인은 땅값에 따른 보상을 받겠죠. 그거는 이 77조 2항이 아니라 다른 법조문에 의해 보상을 받겠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토지보상법 26, 28, 30, 34, 50, 61, 83, 85 다 필요 없어요.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77조 2항에 따라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 여기 해설부터 볼까요? 재결전치주의 뭐예요?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먼저 재결부터 받아봐라 그 얘기죠. 위에서는 동그라미 1 토지보상법 34조 50 등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전치주의를 규정한 거죠. 재결전치주의.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손실보상 청구권 발생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혹은 뭐 민사소송으로든 행정소송으로든 어떤 소송 곧바로 법원에 돈 주세요 이렇게 청구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보상금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먼저 일단 토지수용위원회부터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 그렇게 보냐면 명시적인 논건 없지만 우리는 요 조문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까 그렇게 보겠다라는 법리를 이렇게 논거로 들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냥 업무가 조금 업무를 덜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네. 여기 법원 얘기 없는데요? 네.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게 바로 소송 들어온다 그 소리죠? 네,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기도 역시 재결전치주의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 이 법조문들 그 다음 판례 2017도 227이요. 종합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행규칙 47조 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 이 법조문은 왜 준 거냐면 왜 문제가 이 두 개 법조문 왜 준 거냐면 이 판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34조 50 등의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여기서 말하는 재결이라는 것은 그 수용 재결, 사용 재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토지 수용위원회가 하는 재결, 그거 거친 다음 들어와야지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지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 자, 요 판례 되게 중요하죠. 요 판례는 저도 처음 본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권은 28조 30조에 따르면, 자, 법조문 이따가 보기로 하고, 편입 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영업, 농업 보상, 뭐 아무튼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 시행자만 재결 신청할 수가 있다고 보죠. 28조가 뭐지? 자, 보시면 요거죠. 26조에 따른 협의, 이 협의는 그 사전 협의를 말하죠. 혹은 사후 협의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내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재결해달라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사용 재결이든 수용 재결이든 해달라고 누가 신청할 수 있대요? 사업 시행자가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1년 이내,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재결 신청이 아니라 재결 신청권을 사업 시행자가 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재결 신청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게 어디냐면 30조인데 여기 있죠. 30조 보시면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아까 여기는 사업 시행자였죠. 관계인은 서면으로도 가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돌아가 보면,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방법을 다툰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사업 시행자의 재결 신청이 처분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들어가는 건 항고 소송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분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데요. 하지 않는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는 싫다고 말하거나 아무 리액션이 없을 때, 그러니까 거부 처분했을 때나 부작위일 때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 대법원은 이것을 그 거부 처분이든 부작위든 그걸 처분으로 보겠대요. 맞죠? 처분이거나 처분 부작위요? 그걸로 보겠대요. 왜? 그 앞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봐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이거 신청권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거부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거 처분을 인정할 거고, 이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항고 소송으로 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도 신청권 필요하죠.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018도 57865 사건 계속 보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가 적법하여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거부 처분 취소송이나 부작위 확인 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할 요소지 소송 요건 심사한께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뭔 소리예요? 자, 취소 소송이든 부작위 확인 소송이든 자, 예를 들어 부작위 확인 소송 문제 삼았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전 판단사항이에요. 본안 판단사항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자, 단타형 판례인데, 이게 지금 원래는 안 중요한 판례였는데 보시면 2019년 4월 3일날 선고한 거고, 대법원이 2017년에 사건이 접수했으니까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겠죠. 이게 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맞았는지 문제가 생긴 사안인데, 근데 지금 원래 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요해졌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조에 의한, 몰라도 되고 71조 몰라도 돼요.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뭐라는 거야?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손실보상 청구제도는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토지보상법 2조에서 이제 관계인 개념이 문제가 된 건데, 자, 보시면 단타형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토지보상법 2조 5호에서 지금 2018-277419 사건이요. 5호에서 말하는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 뭔 소리냐면, 그 관계인 개념을 2조 5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관계인에는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뭔 소리냐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은 없는데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데 제가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도 관계인에 해당하겠다고 봐가지고 관계인의 범위를 좀 넓게 잡겠다 이런 얘기 한 건데 뭐 단타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자, 요 판례는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안 나왔죠. 토지보상법 75조 규정에 대한 거예요. 1항 건축물, 임목, 공작물과 그 밖에 정착한 물건 이걸 건축물 등이라고 부르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제가 뭐 공익사업자인데 사업시행자인데 토지를 뺏으려고 해요. 강제로. 그런데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임목이 뭐죠?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러나 공작물이 서 있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원칙적으로 그거를 이전시키게 만들어라 이 소리죠.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을 해라. 다만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이전하기 어려울 땐 이전을 하지 않으니까 이전비를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니까 이전하면 그 건축물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건 가격을 주지 이전비를 주는 게 아니다. 그 다음 건축물 등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다. 물건은 500만 원인데 이전비가 1억이다. 그러면 500만 원 줘라 이 소리죠. 그 다음 사업시행자가 땅을 뺏으려고 보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내가 하려고 하는 공익사업에도 여전히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 보시면 판례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75조 1항 단서 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 경우 자 여기 보면 이전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뭐예요? 이전비죠? 이전비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2호는 이제 물건 이전비가 더 비싼 경우죠. 그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의 물건을 취득하는 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뭔 소리냐면 자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3호는 물건의 가격을 주는 대신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 해석이라는 해석상 테크닉을 구사하는 거예요. 취득한다고 되는데 얘네들은 취득한다는 얘기가 없지.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준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 물건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보구나. 그걸 전제로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는가 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아무리 물건 가격을 줬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의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는 몰라도 돼요. 그럼 1호나 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직접 가져가지 않는 경우 그 물건을 제거할 권리만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봐요. 여기는 뭐 너무 디테일하죠. 그 디테일한 내용을 여기 써놨구나. 그 다음 판례 보시면 같은 판례예요. 2018-277419 사업시행자는 지작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 4항에 따라 필요 없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지작물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제거할 수 있을 뿐. 그러니까 직접 네가 제거해도 그거를 위협하게 보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권리에 그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경우 지작물의 소유자. 그럼 지작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작물은 공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말해요. 지작물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33조 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작물 또는 이전에 가지 않은 이상 됐고 사업시행자가 지작물을 제거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 다시 사업시행자는 어떤 권리만을 가져요? 그 물건을 제거할 권리만을 갖게 된다.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작물 소유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네가 사업시행자가 돈을 들여서 그걸 제거하기 전에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가져가기 싫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하는 짓을 참아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법률 관계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언제요? 3호가 아닌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죠. 1호와 2호. 그때는 이렇게 법률 관계가 처리된다. 됐죠?
그다음 자 2018도 227 사건이요. 어떤 보상 항목이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 땅 위에 건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나무에 대한 보상, 건물에 대한 보상, 땅에 대한 보상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상 항목이라고 하는데 토지 보상 법령상 소실 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다 필요 없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에 재결을 한 경우 그럼 제가 싸울 수 있겠죠? 싸울 때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니? 결국엔 뭐예요? 이것까지 보상해줬는데 보상을 안 해줬다. 싸우는 거죠? 그 보상금 늘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그러니까 85조 2항 요것도 숫자도 기억해 주세요. 그거를 제기해서 싸워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죠. 왜냐하면 당사자 소송이니까요. 당사자 소송이니까 재결을 한 그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도 아시죠?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자 행정 쟁송 제도요. 자 22조의 소외 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나왔죠. 중요해요. 자 보시면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이 밑줄 그은 데가 중요하죠. 이거 잘 모르시죠? 자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어도 직권으로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어떤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직권 취소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해달라고 싸우는 걸 뭐라고 불러요? 쟁송 취소라고 부르죠. 맞죠? 그러니까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의 관계에 대해 우리 대법원 어떤 입장을 취하고냐면 양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쟁송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언제든지 그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아시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변경은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부 취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것도 직권 일부 취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냐면 요걸 그냥 22조 1항을 봤더니 법조문 자체가 그게 가능함을 전제로 처분 변경에 대한 소외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더라. 어디요? 보시면 법원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바꿨대요. 22조 1항이 가능함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석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 특별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배타적으로 쓰는 걸 말하죠. 이게 그 사랑의 교회 사건 또 나온 거예요.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사랑의 교회 사건인가? 아무튼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 점용 허가의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 처분에 흠이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소송 계속 중에도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직권 취소하고 그러니까 아예 날려버리고 죄송해요. 자 어떤 처분을 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아예 날려버리고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넓게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점용료를 깎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참고로 이 부분 중요해요. 이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일부 직권 취소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전부 취소하고 그냥 아예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처분에 일부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아무튼 이거든 저거든 직권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됐고 그 다음 자 여기가 중요해요. 같은 사건에서 자 하자의 치유와 일부 직권 취소를 비교했어요. 자, 흠 있는 행정행위 치유 이거 뭐예요? 하자의 치유죠. 왜냐면 흠은 하자 위법 동의어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하자의 치유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 요건이 뭐예요? 쟁송제기 이전 시까지만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흠의 치유는 성립 당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종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이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 점용 허가의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위법이 있어서 그래서 점용료 부과 처분도 잘못된 경우에 이와 같은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거지 하자의 치유가 아니야. 그런데 자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 가능해요? 쟁송 제기 이전까지. 그런데 직권 취소는 일부 직권 취소든 전부 직권 취소든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소송 제기 후에도. 그러니까 자 보시면 위와 같은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 당초 처분 자체 일부 취소하는 변경 처분, 일부 직권 취소다 이 소리예요. 그 실질은 종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변경 처분은 이런 직권 취소는 흠의 치유랑 다른 거여서 변경 처분 자체가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 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이 제기된 이유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자의 치유와 일부 직권 취소는 다르기 때문에
예, 하재치유와 직권치유는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요 해설은 보시고 혼자 보세요. 근데 오선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선지로 이렇게. 그다음 자 2018도 47189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2018도 47189 사건이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원고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되고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법률상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인정되죠. 그래서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자, 이미 기존에 확립된 법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자, 우리 행정소송법 12조가 바로 취소소송에서 혹은 항고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규정한 법조문이에요. 맞죠? 그런데 원고 적격을 누구에게 인정하고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혹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법률상 이익은 누가 침해받게 돼요? 처분이 있었을 때 처분의 직접 상대방 중에서도 그 처분이 불이익 처분인 경우에 그 직접 상대방이 침해받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의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보통은 포함되기지만 우리 법조문에 어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인지 보통 직접 처분의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원고 적격을 갖겠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자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취소는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피고 적격에 대해서 13조에는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행정청은 누구를 말하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 의견을 결정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처분 권한, 자 다시요. 피고 적격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처분청. 그런데 처분청이 누군데? 권한을 가진 기관. 그런데 자 우리가 복잡하게 알고 있는 그건 뭐예요? 막 명의자니 어쩌니 그건 뭐냐면 처분 권한자 아닌 놈이 처분 권한자의 이름으로 처분 권한자 아닌 놈이 처분 권한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그럼 그때는 누구를 피고 적격자로 삼아라? 처분 권한자 아닌 놈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이건 원칙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론.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된 건데 원고 적격 관련된 건데 단타형이죠. 근데 이해돼요? 읽어보시면 자 읽어보시면은 자기 높임이어서 이상하죠. 제주 일보 방송 글자가 되게 비슷해요. 제주 일보 방송 주식회사가 제주 일보사의 사업을 양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및 그에 따른 발행인 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자. 이걸 해야 이제 영업이 넘어가는 거예요. 공법상으로도 도지사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 하고 변경 등록까지 해줬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갑으로부터 제주일보의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이런 법률에 따라 등록관청이 도지사에게 신문 명칭 등록하고 자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제주일보 주식회사 자 그러니까 세 개의 회사예요. 제주일보 방송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제주일보 이 세 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누가 과연 병으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싸웠는데 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제주일보 주식회사는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수리를 해준 거예요? 갑에게 넘어갔다는 수리를 해준 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자, 요 판례 2018년 판례인데 중요하고 이미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변호사 시험에서였나? 자 볼게요. 외국인 갑이 이거 유승준 씨 사건 아니에요. 외국인 갑이 법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이라는 불허 사유로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적법에 품행 미단정인 놈에 대해서는 귀화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법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했는데 야 너는 품행 미단정이야 라는 사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왜 갑이 품행 미단정이라고 봤냐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놈이네. 그래서 뭘 했어요? 귀화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2심에 가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2심에서는 왜 품행 미단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불법 체류를 한 전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처분사의 추가 또는 변경이죠. 처분사의 추가 또는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사유들 간에만 처분사유가 변경되거나 추가가 되죠. 그런데 자 보시면 만약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나 불법 체류를 한 전력 얘네들이 처분사유였다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는 변경이나 추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분사유 그러니까 귀화 신청 거부 처분의 처분사유는 얘네들이 아니라 품행 미단정이라고요. 이해돼요? 품행 미단정이라고요. 그리고 그럼 얘네들은 뭔데?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근거 자료에 불과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은 처분 사유를 바꾼 게 아니라 처분 사유의 근거 자료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어도 바꿀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 이런 사정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이거 보면 법무부 장관 처분 당시 갑의 전력 등을 고려해 갑이 국적법 5조 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 사유로 처분 사유는 품행 미단정이에요. 품행 미단정이란 판단 결과를 위 처분 사유로 보아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2심에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재반 사정은 불허가 처분에 그러니까 귀화 불허가 처분이요. 처분 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에 기초된 사실 내지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품행 미단정 사유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처분 사유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처분 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 요소가 바뀐 문제여서 이 경우는 바꿀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지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첫 추변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사동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이 그냥 실제로 도로 쓰이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갑이 산 다음에 2층 규모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신고를 했고 그래 구청장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갑이 싸웠죠. 이때 구청장이 당초에 거부 처분을 사유로 들었던 왜 안 된다고 했냐 맨 처음에 그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야 도로 그래서 건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2심에서 구청장이 뭐라고 사유를 추가하냐면 그 토지는 인근 주민의 통로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건 결국 둘 다 도로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2017두 6281 사건은 얘도 기존 법리 또 재확인한 건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처분에 대해 싸울 때 그때 행정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돼요. 자, 살짝 복잡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소송에서는 앞에서 어떤 소송이 있었는데 자 지금 그 깊이 들어가는 건 소송 두 개를 비교한 상황이에요. 행정심판과 소송이 아니라 소송 두 개가 있었는데 앞에 소송 있고 뒤에 소송이 있을 때 앞에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뒤에 소송에서 주장하는 건 기판력의 시간적 차단에 의해서 걸려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앞선 소송이 있고 뒷선 소송은 이상하지만 앞선 소송이 있고 그 후행 소송이 있을 때 소송과 소송 사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심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소송이 있었을 때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소송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인정이 돼요. 왜? 행정 심판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정행위에도 기판력이 없고 행정심판에도 기판력이 없어요. 행정행위에 기판력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심판에서 재결에도 기판력이 없어요. 기판력은 오로지 어디에만 인정된다? 판결에만 인정돼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교원소송심사위원회 얘는 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뭐예요? 그 뭐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에는 교원소송심사위원회가 특수 혹은 특별 행정심판위원회로서 기능하죠. 그래서 얘가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됐고 자 얘는 이해하자면 어려운데 암기하자면 쉬워요. 자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뭔지 몰라도 돼요. 체결한 놈이 당사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때 수소법원이 뭐예요? 수소폭탄 아니죠? 그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을 줄여서 한자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걔는 지금 당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이 위협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 왜?
해설 당사소송이기 때문이다. 당사소송이 어떤 건데? 당사소송은 자, 항고소송은 처분이나 처분 부작 위가 위협한가 아닌가 그거만 판단해서 처분이든 부작이든 그걸 날려버리면 끝이죠. 근데 당사소송은 그게 아니라 권리랑 의무에 대한 소송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청 행위가 위협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소송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구체적으로 갖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어떤 것까지 어떠한지까지 판단해주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당사소송이 제기됐다면 적정한 재정 지원 금액,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정확한 내용이 얼마인지까지 판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이해하자면 어려운데 암기하자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아닌가? 이해하는 게 더 쉬운가? 아무튼 그래요. 자, 그다음 얘는 2018도 49130 사건인데 얘는 기존 법리 재확인한 거예요. 기존 법리 재확인했는데 왜 별표를 쳐놨냐면 기존 법리들을 깡그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길어졌을 뿐이에요. 그냥 읽어볼게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에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러면 지금 자, 직권 취소했대요. 그럼 소송으로 취소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소송 대상인 그 처분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소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죠? 각하돼요. 다만 처분청이 직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확인 소송이나 취소송을 제기해서 무효 확인 판결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이익이나 권리가 남아 있거나 혹은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그 행정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협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행정 처분의 위협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소외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처분이 있었고 국민이 그 처분은 상대방인 국민이 소송을 제기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고 있는 도중에 직권 취소해서 그 처분이 날라갔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이익은 없어요. 그리고 이 다만부터 부분요. 여기서부터는 그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로 세 가지 경우죠. 세 가지 경우로 얘기한 거죠. 뭐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위법성을 확인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해명이 필요한 경우 그때에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됐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일반론을 설치한 정확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판시한 거죠. 자 보시면 그 다음 판례 2018도 같은 사건이죠. 49130 사건인데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제 군대 안 간다고 하니까 병역 의무 기피자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어요. 이거는 그 지금 여호와의 증인 관련해서 막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있기 전에 판례예요.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처분이다 이렇게 봤어요. 다시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 공개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어떤 피해를 볼까요? 그 명예권이나 아니면 인격권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그 명단을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한 건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설은 길어요. 뭐 왜 이걸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보시면 뭐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처분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논 거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네. 그 다음 자 같은 판례에서 병무청장의 병역 의무 기피자 공개 결정이 공개 대상자들 개별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개 대상자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개 결정이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외부적 성립됐다고 할 것이다. 자 같은 사건인데 이거는 출제가성은 제가 볼 때 떨어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병역 기피자로 공개 결정을 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근데 자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분에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발생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은 언제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 효력 발생 요건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죠. 처분은 언제 효력이 생겨? 그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아니면 일반 처분이거나 공시송달할 때는 고시나 공고일로부터 뭐 며칠 내에 이렇게 효력이 생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성립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립은 개별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효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알람이 울렸는데 그냥 할게요. 강의 계속 할게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안 왔다 하더라도 게시하면 성립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립 요건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 다음
이거는 같은 사건에서 원고 적격에 대한 얘기죠.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대상자는 명의가 훼손되니까 원고 적격이 있다. 그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사실 되게 안 중요한 건데 변호사 시험에 오래 나왔어요. 같은 판례인데, 자, 여기서 두 명이 등장해요. 다시요, 두 명이 등장해요. 병무청장하고 지방병무청장 두 명이 등장해요. 다시 병무청장하고 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은 뭐예요? 얘는 당연히 그 중앙행정기관이고 지방병무청장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지방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그 인터넷에 병역 기피자를 명단 공개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1차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 명단을 중앙행정기관인 병무청장에게 보내서 이 병무청장 단계에서 한번 걸러서 요걸 공개하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처분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일단 중앙행정기관인 병무청장의 결정을 거쳐야만 이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거를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행정처는 외부적으로 선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 표시하는데 가급적 외부로 표시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한 고성의 대상으로 포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 없는 문장이죠. 그런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막 논 거를 이거저거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긴 하지만 병무청장에게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니까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다. 내부행위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적인 결정과 외부적인 표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 결정을 항고소의 대상으로 처분을 보아야 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어쩌라는 거야? 처분을 보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선지로 출제했어요. 지방병무청장의 결정, 그거 별도로 항고소의 대상이 되니 아니다. 아니다. 처분성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요거 유승준 씨 사건인데 유승준 씨 사건이 또 여기서 문제가 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처분성. 자, 읽어볼게요. 법무부 장관이 인기 가수인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결정을 하고 요거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소의 대상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뭔 소리냐면 이 유승준 씨 변호사가 이거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법무부 장관 네가 유승준 나에 대해서 발음이 안 돼요. 입국 금지 결정을 하고 그거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서 내가 인천공항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탁 닫히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처분일까 아닐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우리가 내부 컴퓨터에 그냥 자료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지 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처분이 아니야 봤어요. 이해돼요? 자, 이건 대법원이 얘기한 건 아닌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건 이거겠죠. 뭐 문이 유승준 씨가 실제로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이 탁 닫혀버려요. 그러면 그건 이제 기계에 의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그냥 저의 사견이에요. 그건 몰라도 시스템에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상 그냥 입력을 해둔 것만으로 그건 아직 처분이 아니다. 너희들 뭐 한 게 없잖아. 우리 내부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다음 판례요. 2016-262550 사건이요. 얘는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조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뭐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누구의?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고 해봐요. 자, 그때 그런 상황일 때,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가 행정 주체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죠. 첫 번째, 얘는 절대로 행정소송이 될 수가 없겠죠. 항고소송이 될 수 없겠죠. 항고소송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제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항고소송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소송은 뭘까?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이라고 봐야 된다. 딱 요 정도. 그래서 동의를 안 해줘, 동의를 해줘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동의해달라. 그리고 동의를 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그다음 자 이거는 그 다음 판례는 이제 우리가 아는 판례인데 뭐냐면 자 행정소부 39조 피고적격 당사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대한 거예요. 자 행정소송에는 항당 민기 취무부가 있는데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지만 항고소송이 그건 독특한 거고 항고소송 이외의 모든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주체가, 권리자가, 의무자가, 사람이 갖죠. 그래서 당사소송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39조는 당사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것일 뿐 피고적격이 인정된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니까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선지로 나오기 딱 좋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당사소송의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갖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주체는 행정주체만을 의미하는 거지 사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만 가지고 있어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다 행정주다 이렇게 기억하니까 사인은 그럼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죠. 사인도 피고적격을 가져요. 어디에서는? 당사소송에서는요. 네. 왜? 사인도 주체니까. 주체가 뭐예요? 사람, 권리랑 의무를 보유하는 단위를 말하죠. 네. 됐고 그 다음 2016-2550 사건이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데 뭐냐면 자 가처분 민사 자 행정소송법 8조에 보면 행정생활 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는데 민사집행법 300조 2항에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리고 이 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항고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아요. 대법원에 놓은 거는 야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쓸 수 있잖아. 가부제수단으로. 그러니까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당사소송에 대해서는 준용된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가부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소송에 대해서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 된다. 그래서 쓸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016도 41729 사건이요. 자, 요거는 뭐 단타형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 건강보험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죠. 직장가입자는 어떤 직장, 그러니까 4대 보험 되는 직장에서 해주는 그 건강보험인 거고 나머지는 다 지역가입자예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이 행하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래서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직장에서 때려쳤나 봐요. 때려쳤다? 말이 이상스럽죠. 아무튼 그만뒀나 봐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그 상대방을 상대로 뭘 해주냐면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및 자격 변동 안내를 해주는데 그리고 또 뭐도 안내주냐면 이제 당신은 사업장 직권 탈퇴 그러니까 그만두셨으니까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을 잃으셨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때 그 안내는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데요. 왜? 이건 암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법에 보면 그냥 그만두면 당연히 직장 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는 법에 뭐라고 돼 있다? 당연히 한다고 돼 있지 이 통보에 의해서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랑 의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처분성이 없다. 기억해 주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실제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 실무 수행할 때는 이게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렇다. 자, 직장 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언제 잃는다? 이 통보에 의해서 비로소 잃는 게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 자 2017도 52764 사건 제가 여기 다른 해석의 여지 있음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제가 해설을 이렇게 써놨었는데 조금 써놨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또 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 원문만 보세요. 그래서 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랑 다르게 해석할 거예요. 자, 수익적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뭐 해주세요. 싫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사자 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거절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성립 시기에 대한 건데 됐고 거부처분이 있은 다음에 당사자가 싫다고 했는데 또 신청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청의 제목이 여하 뭔지 그 제목 내용이 무엇인지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이라는 것은 그냥 또
또 신청을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익이에요. 관할 행정청 일을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을 범위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 들어왔고 싫다고 했는데 또 신청 들어왔고 또 싫다고 했다. 그러면 이 각각을 별개의 처분으로서 각각 처분성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거부 행위마다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자 2015두 45953 사건이요. 볼게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의 18. 그러니까 이 18은 뭐 74조가 추가 조문이 18개나 그 후에 개정돼서 생긴 거예요. 뭐 그렇다. 그때 여기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받으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으려는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내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국가공정법 74조의 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물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 행사를 예출한 행정자가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를 알아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법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었어요. 나 국가유공자 아니야? 받아들여줘 이렇게 했는데 행정청이 그래 너 국가유공자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받아들여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 받아들여준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지 몰라. 근데 자 나 받아들여줘 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의신청 들어가서 나 받아들여줘 했는데 또 싫다고 했대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의 기존의 권리랑 의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라고 봐요. 요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행정심판법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서두에서 행정심판과 진정한 의미의 강학상 진정 혹은 진정한 의미의 이의신청을 분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에 어떤 제도들이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불복 제도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이 행정심판인가 진정한 의미의 이의신청인가를 분간하죠. 그리고 그 구별의 실익으로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주는 것은 처분일 수 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진정한 의미의 이의신청이다. 혹은 진정한 의미의 이의신청, 강학상 의의신청, 강학상 진정 다 동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재결 이거 여기서는 기각이 났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처분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한번 출제했어요. 됐고 자 이제 2017도 52764 사건인데 그 피고 적격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할래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핫하시죠. 네, 그래갖고 안 중요했는데 중요해졌어요. 물 좀 마실게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있으니까 얘한테 뭘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그러면 피고 적격 누가 갖는다? 권한이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있다. 피고 적격이 있다. 그 얘기한 거죠.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다음 요 사건은 그 2015도 46987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결론 처분성이 인정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달청장이 너는 쭉 보시면 너를 상대로 물량 배정을 하던 걸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봤어요. 이런 거는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 있는 법리를 담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타형으로 출제가 될 텐데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점이 빠졌죠 여기 점.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다시요. 조달청장이 막 사건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얘한테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면 이런 사건 어떻게 그냥 암기하냐면 조달청장이 관급 레미콘 물량 배정을 중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다. 처분성 있음. 그냥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요거 해설 그냥 보시면 되고 단타형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은 단타형이기 때문에 조금 있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거 이제 또 유승준 씨 사건이 아니에요. 또 그 유승준 씨는 비자가 F4인데 얘는 F6예요. 보시면 자 2018도 66869 사건이요. 중국인이 들어오려고 했던 사건인데 결혼 이민 F6 다목 필요 없어요. 뭔지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이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체류 자격 신청, 사증 발급 신청한 거죠.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처의 교육권을 충족하지 못했던 이유로 거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다시 말해 왜 못 갖췄는지
여기 보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국민의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실제 사건에서 행정청이 사증 발급 체류 자격 신청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일부 처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 판례는 긴데 쉬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처분 사유가 있어서 거부 처분을 했을 때 나는 이 사유 때문에 너를 상대로 이 처분을 거부합니다 라고 거부 처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불복을 해서 소송 들어왔어요. 그때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청이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해서 그 처분 사유가 하는 증명증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왜 뜬금없이 혼인 파탄이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이 혼인 파탄 귀책 사유가 바로 체류 자격 신청 거부 사유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증명해라? 행정청이 있다. 행정청이 증명해라.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에 관한 사정들이 혼인관계 당사자 지배 영역이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 뒷부분 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근데 판사님 이 사건은 지금 혼인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제가 거부를 한 건데 혼인 파탄의 사유는 저보고 지금 저한테 증명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부부 사이에 내밀한 일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증명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그래서 사족이 달린 건데 그런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좀 재밌게 보시라고 그냥 써놓은 건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2018도 66869 사건이요. 계속 보시면 얘도 언젠가 한번 출제가 될 거예요. 자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관련 확정 판결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받은 처분과 관련된 어떤 다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사건하고 같은 사건으로 묶인 건데 뭐 가정법원의 막 이혼 확정 판결 막 이런 것들이요. 있었을 때 가정법원이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폭행했다라고 판결 내렸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의 수수법원이 가정법원의 판결에 구속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 다른 제도란 말이에요. 행정소송이랑 가사소송은. 그래서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관련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긴 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예를 들어 갑이 을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행정법원 판사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때 다르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행정법원 네가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유력한 증거긴 하겠지. 왜냐하면 판사가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혹시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 판결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어 반대되는 사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돼요? 요거? 네. 구속되는 건 아닌데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판례 2019 656 사건이요. 볼게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뭐 그냥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말하죠. 예를 들어 과세처분, 병역처분 이런 거요. 특별한 규정이 없나 의사표시하거나 일반 법률에 따라 상대방이 고지될 효력이 생기죠. 통지가 되어야 돼 효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효력 발생 요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고지되지 않았다. 그러면 고지되지 않았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직 고지도 되기 전에 예를 들어 막 그 관계 공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효력이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고지된 적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박경선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 거죠. 고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은 것이 되지 않아 주관적 제소기간도 기산되지 않고 객관적 제소기간도 기산되지 않아요. 자, 주관적 제소기간이 뭐예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객관적 제소기간은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죠. 근데 자, 처분이 있다는 것은 효력이 발생했음을 의미하죠. 그건 아시죠? 그런데 주관적 제소기간은 다시 보면 단순히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에요. 효력 발생했음을 안 날. 그럼 논리적으로 뭘 전제해요?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하죠.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고지가 돼야 되는데 고지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면 주관적 제소기간도 당연히 스타트를 끊을 수도 없고 객관적 제소기간도 당연히 스타트를 끊을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작될 수 없다. 그 다음
자, 얘가 제가 그 밴드의 해설을 조금 수정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판례죠. 보시면 서울시 A구의 보건소에서 그 약간 질병관리본부장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 서울시 A구의 보건소에서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받은 갑이 그로 인하여 좌측 안면에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예방 접종 피해 신청을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이 피해 보상 기각 결정을 했어요. 1차로. 그래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이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했대요. 자, 이 이의신청은 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그냥 질병관리본부장이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이것은 어떠한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서의 이의신청이라고 보질 않고, 그냥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처분을 한번 신청했는데 싫다고 했고, 그래서 또 신청했는데 또 싫다고 한 사안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1차 통보도 처분이고 2차 통보도 처분이에요. 대법원은 자, 뭐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대법원 이의 신청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게 아니라 피해 보상 재신청을 한 걸로 봐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분간해야 될 개념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정심판. 두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그냥 재신청. 다시, 행정심판. 두 번째, 진정한 의미의 이의신청. 그냥 재신청. 근데 이 케이스는 뭐로 봐요? 그냥 재신청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수송법 20조 1항 단서에 보면 주관적 제소기관에 대한 특례가 있죠. 어디? 자, 가보면 20조 1항 이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취소소송 들어오는 경우에는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 들어오라고 규정이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취소송을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들어갔던 이 예방접종 피해 신청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그냥 재신청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심판일 수 없고, 그러니까 특례기간 적용될 수 없다고 봤죠. 요것도 중요해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그냥 재신청이에요. 불복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도 아니고 불복 수단으로서의 강학상 이의신청, 진정한 의미의 진정도 아니고, 그래서 둘 다 처분성을 인정하겠다. 아까 전에 나왔던 건 강학상 이의신청, 강학상 진정이기 때문에 싫다고 한 것의 처분성을 부정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재신청이에요. 그래서 둘 다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2017도 52764 사건이요. 자,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따르면 1항에 따르면 취소는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는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들어갈 수 있어서 행정심판 거쳤다. 그러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날로부터 90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과 뭔 소리냐면,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을 해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여 일반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를 정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 뭔 소리냐면 20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심판이기만 하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것이든 다른 법, 뭐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이든 행정심판이기만 하다면 일반 행정심판인지, 그걸 갖다 일반 행정심판이라는 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말해요. 일반 행정심판인지 특별행정심판인지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겠다,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오선지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 높으니까 봐주세요. 특별행정심판은 아니다, 이렇게 오선지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됐고, 그 다음 2018-10 사건이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취소권 등 행사는 직권 취소를 말하겠죠. 물론 이제 철회도 여기 포함돼요. 아무튼 그것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 즉 폐지할 때는, 폐지는 복습해보면 직권 취소와 철회를 통틀어 걷는 개념이죠. 그거 할 때는 이익형령에 의한 제한이 걸리는데
그것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처음 얘기한 거예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쟁송 취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이 그냥 법원이 판결로 취소 때리려고 할 때는 그 수익적 처분을 취소 날리려고 할 때 그때는 이익 형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 자 2018도 58431 사건이요.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되는 것을 변경했을 때 뭔 소리예요? 소변경을 했을 때 자 그러니까 A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만두고 B소로 바꿔요. 그 A 소송을. 그랬을 때 새로운 소송이 만약에 취소 소송이다. 그럼 제소기간을 준수했었겠죠? 근데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어떤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의 변경이 있을 때라는 건 새로운 소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구소가 아니에요. 구소가. 자 보시면 해설.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존의 법률을 재확인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자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소의 변경이 있었을 때 구소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산정해 주는 건 소의 변경 중 소의 종류 변경이라는 행정소송법 21조의 독특한 소의 변경을 했을 때에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소의 변경, 예를 들어 처분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소의 변경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송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21조의 소송 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에는 원칙에 따라 신소 제기 시, 다르게 표현하면 소장 변경을 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소에 다르게 표현하면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구소 기준시가 아니에요. 구소를 기준으로 하는 건 언제만 예외적으로 유일하다? 소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만이에요. 됐고, 그 다음 자 마지막 판례네요. 마지막 판례. 선행처분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취소 및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에 행정청의 선행처분서 문헌에 일부 오기가 있어서, 오기가 뭐예요? 잘못 적었죠. 예를 들어 유대응 이렇게 들어왔다. 오기가 있음을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제 동일한 내용의 후행처분을 함으로써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이고 후행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뭐라는 거야? 자, 우리 대법원은 가급적 제소기간을 준수한 걸로 봐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냐면, 자, 어떠한 처분이 발급됐고 그래서 국민이 그거에 소송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보니까 처분서에 뭔가 오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직권으로 취소해서 날려버리고 새로운 처분을 또 했대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 국민이 새로운 처분을 또 하면 그거에 대해 소송을 또 제기했겠죠. 맞죠? 근데 그때에는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 사유가 판사님 이 선행처분은 위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싸우던 그 사유랑 후행처분을 주장하는 사유가 사실상 그냥 오타를 수정한 것에 불과해서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일 때에는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자, 왜 갑자기 소변경? 이런 얘기죠. 자, 처분을 변경하니까 지금 처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22조에 근거해서 처분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소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는 별로 따로 따지지 마라. 뭔 소리냐면 원래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22조의 소변경의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각하하지 않겠다. 왜? 지금 처분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소변경을 하긴 했는데 그냥 같은 처분이잖아 이게 사실상. 그래서 따지지 않겠다라고 한 판례가 있대요. 요것은 제가 볼 때 원문 그대로 복사해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강의 다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잔소리 같이 한번 반복할게요. 이거 그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판례가 굉장히 많겠죠. 지금에 와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처음 보는 판례가 많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눈으로 한 번 보시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어디까지만 기억이 나냐면 그냥 이런 판례가 있었지 이것만 기억나고, 시험장에서 근데 결론은 뭐였지 이게 기억 안 난다고요. 근데 시험에선 결론만 비틀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3번은 봐주시라. 그리고 시험장에도 얘 들고 가세요. 얘 이런 거 들고 가셔서 그냥 결론만 딱딱딱딱 짚어가지고 결론만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반복해서 봐주셔야 돼요. 직접. 그냥 강의를 들은 것만은 의미가 없어요. 강의를 한 이유는 이걸 혹시 이해 못하실까봐 혼자서는 그래서 강의를 한 건데 꼭 직접 한 3번은 결론을 딱딱 그 형광펜 그어가면서 동그라미 시든 아무튼 해서 꼭 봐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